저희 한 분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줄치며 읽었다고 하셔서 아 참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독특한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이 정치를 옹호함을 번역해 주신 이관우 박사님이신데요. 저희 이 소개를 그대로 얘기해 드리면 정치와 정치학 사이에서 오해와 공백을 메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저희 정치발전소의 참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관우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정치를 옹호함 강의를 듣고요. 끝나고 질의응답 또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댓글 질문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특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하면 적당하겠죠? 네, 잘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치를 옹호함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읽기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셨어요. 이제 주변의 의견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참 재밌다.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정치와 관련된 책들보다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 좀 적고 그다음에 좀 뭐 비유라든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는 생각보다 많아서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읽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책을 골랐고 번역도 했는데 의외로 읽기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그 이유도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아마 뒷부분에서 좀 나오겠지만 굉장히 영국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구나 이 책이. 그다음에 어떤 그 영국적인 시각 혹은 영국적인 글쓰기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시각에서 쓰여져서 조금 그동안에 아마 정치와 관련된 책을 많이 한국에서 읽으셨던 분들도 조금 낯설 수 있겠구나. 글쓰기 방식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건데 사실 이론만 쭉 나와 있는 책들은 그냥 그 이론적인 논리 로직만 이해를 하면 그냥 되는데 이제 이런 책들은 사실은 제가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히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맥락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먼저 앞에 이제 약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정치학을 좀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국회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 학위를 하고 또 돌아와서도 대학 연구소에 좀 상당히 있다가 또 지금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좀 일을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은 국무총리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20살 이후의 삶을 좀 이렇게 보니까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자로서 살았던 삶이 한 반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실제 정치의 영역에서 제가 입법부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 그 행안부라는 정부 부처를 해보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한 2년 정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이가 그렇게 막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연구자로서의 쭉 한 20년씩 이렇게 해오신 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제가 깊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현실에만 쭉 계신 분들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양쪽을 비교적 다양하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마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로
들어가서 그 이제 정치를 옹호한 책 자체가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Independence of Politics라고 돼 있어서 좀 제목을 정할 때도 고민이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가장 이 책의 원제에 부합하게 정치를 옹호함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강의의 주제도 그게 될 겁니다. 이 책이 옹호하고자 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걸 좀 헷갈리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정치를 옹호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정치를 옹호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는 거였죠. 이게 딱 한마디로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읽기가 조금 어려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런 식의 글쓰기가 재밌었거든요.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래서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정치를 옹호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다른 분들은 정치를 옹호함 그러면 이 책이 옹호하는 정치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을 해놓고 이제 지금 아마 위에 있는 사진 정도는 정치가 있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가 불법이라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주장할 수 있죠. 예, 합법적으로. 물론 이제 뭐 또 탄압을 하고 이제 나중에 됐겠지만 어쨌든 공론장이 어느 정도 열려 있죠. 정치의 공간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는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마 뭐 전두환도 있고 뭐 차지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그러니까 유신 독재 시절이에요. 여기 정치가 존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책이 이제 정치하려고 하는 옹호하려고 하는 정치가 그럼 뭐 웬만한 건 다 그런 건 다 정치이고 그런 건 다 옹호되느냐?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한간에는 역대급 뭐 비호감 대선 이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수준이 뭐 후보자들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좀 낮고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상대에 대한 비난, 네거티브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뭐 정책 선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찾아보기 어렵고 이런 얘기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옵니다만은 뭐 문재인 박근혜 선거 때도 어쨌든 예를 들면 누가 더 복지를 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화두였다고 하면 복지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화두는 있었는데 누가 더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 이번 대선은 정말 화두가 없다. 네. 한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쟤보다 내가 낫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정치를 만약에 프리기 옹호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아마 이제 뒤에 좀 얘기가 있겠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은 당연히 독재에 비해서는 옹호할 만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그것만으로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 위에 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가야 되는 거다. 그게 사실은 정치. 떠 있는 것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사실 우리가 그걸 정치라고 온전한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요즘에 뭐 혐오 상대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갈라치게 한다든지 뭐 공약을 몇 글자 정도로 얘기한다든지 뭐 미국에서도 사실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 책이 이런 것들을 다 옹호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 책이 그러면 옹호하려고 하는 정치, 이건 정말 옹호하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라고 한다면 제가 얼른 떠올렸던 거는 그 웹툰 송곳 뭐 영화도 됐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어떤 대사가 떠올랐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웹툰의 주인공인 구고신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상담소 소장이 이제 이수인 과장이라고 이제 마트에서 일하는 자기가 이제 그냥 자기는 샐러리맨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약간 부당한 일들을 보고 자기가 이게 어떻게 좀 해결을 그래도 스스로가 아니고 이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해하기도 하고 또 구고신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사람이 바뀌어서 이런 부당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약간의 피해자다움 같은 것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또 공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노동조합 같은 것들 결성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의 회유책에 금방 이렇게 돌아서고 자기의 작은 이익을 보면은 금방 빠져나가고 배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수인 과장이 하다못해 나도 처음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정말 진심으로 이 노동조합을 도와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막 자기를 설득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작은 이익에 막 돌아서고 하는 걸 보니까 회의가 들고 정말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상담소 소장 얘기하죠. 네가 하는 일이라는 게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고 시시한 약자를 위해서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다. 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말이. 앞에 거 보면 멋있잖아요.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백마탄 위대한 통치자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는 거기에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세상을 막 바꿔내고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정치라면 내가 옹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치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단지 후원금을 내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리에도 나설 수 있고 더 많은 것이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치, 그런 정치가 왔으면 좋겠어. 그런 정치에 대해서 열렬히 옹호하는 글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슴이 불타오르고. 근데 이제 구고신 소장이 이러듯이 그런 거 없어. 야, 세상에 그런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노동조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만큼 자기 이익을 이렇게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결국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적당히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러가야 되고 때로는 배신자도 있고 때로는 헌신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적당히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은 정말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우리랑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얄미워. 저게 무슨 노조 활동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마 그런 상황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시시한 약자라는 게 뭔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알고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정말 나는 로또 맞으면 복권 일 절대 안 할 거야. 노조 따위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런데 같이 가지 않으면 결국 노동조합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시한 약자를 위해서 결국은 시시한 강자랑 싸우는 거다. 그런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거의 이것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 근데 사실 이것 이외에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하면 이건 위대하다는 거죠.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아마 이 웹툰 작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옹호하려고 하는 정치도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별로 감동을 주지도 않고 지루하고 이렇게 정당 같으면은 자당 이기주의 혹은 아니면 심지어 정당까지도 금방 배신하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찾아서 나가고 탈당하고 이런 진짜 너저분한 정치. 그 정치 속에서 근데 그것 이외에 그래서 이제
야 저런 게 너무 싫으니까 너 멋진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착착착 정리하고 그럼 좋겠어.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사진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네. 여기 그렇잖아요. 이 송곳에서 아니 이러저러한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 저기 훌륭한 친노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경영자가 와서 그런 것들을 탁탁탁 해결해 주면, 아니면 정말 카리스마적인 노동적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문제를 착 해결해 주면 그럼 좋겠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토록 지루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사실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 저는 아마 그게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영화 링컨인데요. 영화 링컨에 이제 맨 쪽에 있는 장면은 뭔가 링컨이 굉장한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화 보신 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매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당 의원들을. 상대당 의원들을 매수 혹은 매관 매직 지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예 해방에 필요한 그 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장면 바로 직전의 장면에서는 이 링컨이 자기 오피스에서 자기 당의 최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데리고 굉장히 숭고하게 왜 노예 해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한 다음에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우리에게는 5표가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5표가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5표가 필요하다. 5표를 당장 가져와라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한 다음에 와 전율이 있는데 바로 다음 장면이 이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게 무슨 장이래? 걔는 돈을 얼마 원한대? 내가 가서 만나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뭐 우체국장을 원해? 걔는 뭐 무슨 자리를 원해? 뭐 우리 당으로 오기를 원해? 뭐 이런 얘기를 가서 하고 실제로 링컨이 가서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매관 매직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자면 어쨌든 노예 해방은 매관 매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표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한 거죠. 그 옆에 있는 장면에 이제 거의 끝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들 속에서 사실 링컨도 이제 이 전쟁을 더 끄는 걸 뭐 링컨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낙후된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간중간에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사상자가 많은 참혹한 전쟁 중에 양쪽에서 이렇게 그 당시의 군사적인 전술을 봐도 지금처럼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그렇게 별로 아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서로 똑바로 양쪽으로 서서 일제 사격하고 누가 더 빨리 죽나 이제 이런 정도로 무식하게 전쟁을 하는데 사상자가 굉장히 많고 참혹하죠. 전쟁을 어떻게 보면 반전주의자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고 싶죠. 근데 이제 링컨은 자기들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 노예 해방과 관련된 법이 실질적으로 남부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한다면 남부에 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참혹한 전투가 벌어지고 지금 이 다음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그 시신들이 잔뜩 이렇게 널브러진 정말 다 젊은이들이 참혹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전쟁터를 링컨이 쭉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봅니다. 이게 더러운 정치였고 한편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참혹하고 비용이 많이 든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노예 해방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화처럼 됐을 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보다 더 뭐한 얘기들이 이 책의 후반부에서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에 이제 또 한 명의 재밌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토미 리 존스가 이제 연기한 세디어스 스티븐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당시에 공화당의 급진파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말 그대로 이 인종 간의 완전한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완전한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 사실은 상당히 대부분의 이게 의원들은 그런 거죠. 북부주들이 남부주에 비해서 좀 유리한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슨 뭐 외해방, 인종 간의 차별 철폐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데, 북부주와 남부주들 간의 어떤 산업적인 이제 마찰이 대단히 커지고 우리가 쟤네들에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누르고, 사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또 온건파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그 온건파들 그래 노예 해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여론들이 북부의 주에서 많이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게 자기들도 사실 잘 납득이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체로 법 앞에 평등 정도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급진파 그 스티븐스가 이제 대표하는 급진파 의원들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저게 무슨 전혀 비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든지 평등하지 않든지, 그런데 불평등한데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하자. 무슨 뭔 소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가보개혁 때 이제 이 양반과 상민과 천민의 차별을 없애는데 사람들이 평등하지는 않고 다만 그냥 대체로 법적인 절차를 할 때는 동등하게 해준다.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중간에 이 반대파 이제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흑인들한테 참정권을 주자는, 우리랑 동등하게 하자는 얘기는 참정권을 주자는 말이야? 그러면서 다들 웃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몹시 당황해요. 아 그런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 참정권을 주겠어?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백인보다 낮은 단계에서 이제 어떤 뭐 법 앞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정도로 이제 해주자라는 정도지 본질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스티븐스가 이끄는 급진파가 반대하면 사실은 통과가 되기 어렵죠. 통과되기 어렵고 링컨도 그 부분을 굉장히 꼭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반대하는 의원들이 스티븐스가 이제 반대 급진파이기 때문에 쟤 때문에라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스티븐스를 막 좁니다. 영화에서 보면 막 좋아서 굉장히 이제 뭐 오늘 하다가 마지막에 앞에 단상에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겨우 법 앞에 평등이냐?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여기서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자기의 신념을 저버린 저 변절자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조롱을 하죠. 조롱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보시면 링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아저씨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다른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목표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 정치의 내용은 다른 일반적인 정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저분한 정치하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종류의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얘기를 해보면 그럼 이 책이 이제 옹호하려고 하는 정치가 뭐냐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모든 정치적 행위인가? 특히 이제 이 책에서 명백하게 전체주의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모든 정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건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불에 떠있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더 있다는, 전체주의가 아니지만 그건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 간혹 또 읽으신 분 중에 민주주의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사람 책에서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제도 정치만 얘기하고 어떤 직접 민주주의나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아마 이제 민주주의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또 미묘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민주주의를 반대하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를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 없이 사실은 정치가 존재하기 대단히 어렵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정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요. 네. 정치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 혹시 그것만이 정치다라든지 이것이 진정한 정치라든지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 어떤 분은 이제 이 사람의 정치에서는 혁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크게 정치에서는 폭력적 수단이 배제됩니다. 원칙적으로 예, 강압과 같은 수단, 폭력, 뭐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제되기 때문에 그 이제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 자체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치에서 배제하는데 그래서 혁명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치를 혹은 이제 정치의 영역 안에 넣지 않죠. 근데 그럼 이 사람이 혁명을 부정하느냐? 자세히 여러분이 이제 책에서 보시면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하게 정치가 완전히 봉쇄될 때는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물리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되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정치를 되찾기 위한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 정치를 옹호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때도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오로지 혁명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 두 번째는 그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혁명 후에 어떻게 될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치를 찾기 위해서 혁명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혁명 이후에 그 사람 아마 정치로 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모든 것이냐 아마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 권력 투쟁하고 정치를 대단히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네, 권력 투쟁은 권력 투쟁이고 정치는 정치예요. 네, 두 개 겹치지 않습니다. 네, 현실에서는 겹치죠. 현실에서는 겹치는데 개념적으로는 분리하려고 대단히 노력해요. 이걸 헷갈리면 이제 정치와 권력 투쟁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면 정치가 뭔지를 잘 알 수 없게 된다. 이것도 그거고 저것도 그거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분들은 최소주의적 이제 그 선거 게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보니까 혁명도 없지, 여기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옹호도 없지, 뭐 전체주의는 일단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야 이건 뭐 전형적인 선거 민주주의네. 이렇게 약간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민주주의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여러 가지 제도나 기구들이 잘 작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죠. 제가 여기서 지금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과학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에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반대로 뭐 철인 통치 혹은 이제 이상적인 정치 이렇게 하면 정말 정치가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혹시 없을까?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니컬하게 혹은 아니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직하게 얘기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인간은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거나 통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이 책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서 썼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한 조건에서 뭔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좀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는 대단히 불완전한 노력이다. 네.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숭고하다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부모님들은 제 아이가 이 아이가 완벽해서 똑똑해서 선해서 그래서 내 아이가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위대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들이 무엇인가 불완전하지만 최선의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행위, 그게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아마 좀 근사한 걸 찾아보려면 그런 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 아마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계속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옹호하려고 하는 게 결국 냉전 시대 자유주의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우리가 냉전 시대에 얘기했던 그 자유나 자유주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아마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되게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별로 이상적인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좀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노동당에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네. 거의 평생을 노동당의 어떤 그 정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냉전 자유주의자 혹은 뭐 이상적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삼인주의자냐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이 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의 부록에서 이제 삼인주의자인 동료들에게 보내는 별도의 부록이 이제 나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추가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이 삼인주의자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은 있어요. 네, 우리가 굳이 분류한다면 하지만 이 책에서는 별로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 어떤 포지션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란 어떤 것인가와는 사실은 별로 겹치진 않아요. 네, 겹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몇 명에게 들은 얘기를 하면 이게 전형적인 영국식 자유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 노동당하고 평생 동안 일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버리고 순전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라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책들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게 삼인주의야? 뭐 자유주의자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렇게 어떤 책들을 많이 보는데 이 책은 사실 별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로운 어떤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사람이 옹호할 수 있는 정치가 그럼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 정치예요? 라고 하면 회사를 둘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생각하면 저는 이런 정치랑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DJ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뭐 전형적인 제도 정치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합법 투쟁만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물론 본인이 이제 나중에 독재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또 지역주의에 굉장히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인이 집권할 때는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활용하기도 했죠. 현실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호남과 충청의 연대가 아니면 집권하기 어렵다. 뭐 이 조건에서 말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좀 어쩌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영원히 집권하지 말란 말이야. 네,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IMF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DJ가 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얘기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죠. 거기서 나중에 더 잘 협상을 할 수는 없었는가? 아니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많이 찍어낸다든지 하는 경기부양책을 그렇게 과도하게 했어야 했는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당히 타당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김대중의 입장에서 쓰여진 여러 가지 책들이나 자서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당시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외국의 압력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그게 최선의 적이었다.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텐데 가령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IMF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중에 IMF 스스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거죠.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요구하고 정리해고 또 지나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경기 회복이 그게 부담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맞았건 틀렸건 간에 당시에 그걸 요구했었고 DJ가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구제금융이 점점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 국가가 파산 선고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이런 건 말 그대로 딜을 제대로 잘 했느냐 못했느냐 더 버텼으면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유산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사적인 이기심 같은 것들을 막 그 상황에 발현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YS 대단히 권력지향적이죠. 여전 또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한국 정치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한편으로는 YS가 집권해서 했던 이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지 않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회 해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제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은 없어졌구나. 지금은 잘 너무 먼 얘기겠지만 어쨌든 DJ가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헬기 타고 계룡대 내려가서 거기 있던 장군들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김대중이 당선되면 군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하는 얘기니까 YS가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 군대를 개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라든지 토지공개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개혁했죠. 노무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게 관련한 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좌관 하셨던 박장규 보좌관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노회찬의 정치란 어떤 거였을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노회찬 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의 발의와 통과 법안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후소하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 또 정책의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권력의 검열태에 맞서는 활동,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는 활동, 또 진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장시킨 것, 그리고 이제 국민의 여론 동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만 하는 것 이외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 정치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되게 많은 이런 이제 역할을 하셨죠. 대단히 성공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나게. 그럼 다른 정치인들은 아무도 이걸 안 하느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노회찬 의원만큼 이렇게 이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정당의 거수기처럼 가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법 그래도 괜찮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치죠. 그런 것들이 정치죠. 이거는 그날 같은 토론회에서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노회찬은 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회찬은 그래서 노회찬의 어떤 점이 가장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점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치를 이해한 좌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다. 정치가 국민과의 소통이고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매개물이자 수단이 미디어와 입법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법농단 앞에서 이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박정희 보좌관 얘기했던 사법농단, 부동산 투기, 정리해고, 산재 이런 이제 복잡한 이슈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매일 가서 뭐 매일매일 그냥 법안을 내고 가서 이렇게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의회에서 투쟁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 혹은 그런 약한 고리가 어딘가를 끊임없이 찾았어요. 찾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안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 법안을 제출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도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법안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 법안이 말 그대로 서랍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이미 법안 있어. 그거 우리가 천천히 심사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다릴 틈은 없어요. 노회찬 의원이 실제로 의정활동했던 거 보면 이렇게 막 기다린 게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한 몇십 가지가 됐던 거고 늘상 사건은 발생해요. 예, 산재도 발생하고 무슨 뭐 차별도 발생하고 뭣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뭘 해놓고 기다리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매번 터지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이걸 어떻게 이 입법과 저기로 국민적인 관심사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떤 퍼포먼스와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체로 정리한 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기획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결과를 제도화해내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몇 년 이상 기본적으로 다 걸립니다. 몇 년 이상 기본적으로 다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했다가 포기해요. 많은 의원들이 포기하는데 굉장히 은근과 끈기와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일을 즐기지 않으면 대단히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인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게 맞을 거예요. 굉장히 이런 문제가 이런 산재가 생겼어.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가서 이렇게 뭘 해결한다. 사실 그런 일은 제가 국회하고 이렇게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그런 일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제도화되는 과정에 모르겠어요. 최소 2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만약에 그게 무슨 시행령 수준에서 대통령령 수준에서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사실 이슈가 사라져서 잘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럼 그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뭐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면 애초에 이 세상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김용균 사건 발생한 지 3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 작년 12월 9일이 아마 3주년인데 그럼 어느 정도 문제가 대통령도 직접 관심을 많이 표명했고 만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부처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TF를 만들고 여러 민간 전문가들과 이런 기업 관계자들 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했어요. 3년 동안. 결과물이 3년 지났어요. 제가 작년 12월 5일 정도에 그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보고서 맨 앞에 국무총리의 서원을 써야 되는 일이 제 일이었기 때문에 쓰기 어려웠어요. 나중에 제가 못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한국의 발전 산업 소위 그 화력 석탄 발전이라고 하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문제와 산업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거의 최악으로 얽혀 있는 게 그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건은 우리 한 젊은이가 굉장히 참혹하게 희생당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둘러싼 구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예요. 법을 한두 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예. 돈으로 따지면 몇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예. 물론 그러니까 이러면 이 환경을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제가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지하철이 이렇게 위험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잘못해서 지하철에 치여서 사망했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것이죠. 네. 아니 그 사람을 그렇게 안전하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죠. 아마 김영준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일하던 작업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의 문제, 그다음에 그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 모든 이 발전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그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거죠. 제가 3년 동안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보고서를 제가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거였어요. 아마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큰 문제라서 그러니까 모두가 보면은 각각의 부처, 그 다음에 개별 분야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딱 보면 처음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딱 이걸 보면 이거는 성과 내기 어렵겠는데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저는 노회찬 의원이 도전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무슨 여당도 아니고 다수당도 아니고 지극히 소수의 의원을 갖고 있는 소수 정당의 진보 정당의 의원으로서 그걸 한다는 건 거의 정말 좀 더 작은 의제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큰 문제에 정면 도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슈를 끌고 싶을 수 있고 정당이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어려운 일을 했죠. 진보 정당은 다른 정당보다 특히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어렵게 했는데 이념적 회귀성이라고 했는데 중도에 있는 정당들보다는 확실히 이념적인 어떤 정체성이 대단히 분명하고 그리고 대안도 더 급진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그보다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은데 정당은 작고 언론 환경도 좋지 않고 사람들 주목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어렵고 사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입법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이 동감해줘야 이 법이 통과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나 이 법이 지향하는 것은 동시에 진보적인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순적이잖아요. 진보적인 아젠다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대신에 이 법이 통과되려면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최소한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많지 않으면 국민 다수의 여론의 지지라도 받아야죠.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아무도 지지하지 않으면 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겠어요? 이 정책을 어떻게 관철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진보정당 특히 한국에서 이제 소수 진보정당이 하고 싶은 거는 진보정당의 아젠다가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렵죠. 저는 노회찬 의원이 그런 부분 잘해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잘한다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책에서 표현하는 궁중 정치. 예, 그건 이제 정치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사실상 정치가 아닌 어떤 그런 것들. 서로 이렇게 말 그대로 권력 투쟁이거나 아니면 권력을 서로 나눠 먹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정치가 아닐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1950년대. 그러니까 50년대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 배경을 두고 6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서 굉장히 오래됐죠. 뭐 그냥 고전으로 읽으면 적당한 책인데 굳이 뭐 이 시대에 내가 이걸 바꾼데 읽어야 되냐라고 하면 굳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별명은 그런 겁니다. 지금이 아마 우리가 그 정치 혐오가 대단히 극심한 시대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정치를 혐오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정치 혐오는 굉장히 오래됐죠. 정치 이렇게 옹호하고 싶은 사람 누가 언제 있었겠어요. 뭐 아주 처음부터 그랬겠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정치 혐오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정치 불신, 더 나아가서 정치 혐오. 근데 지금은 역으로 혐오의 정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식의 정치. 그러니까 나는 쟤네가 싫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단하는 거죠. 서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를 막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무슨 얘기라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논박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글자 얘기하고 말잖아요. 동의하는 사람은 나랑 그냥 지지하고 아니면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 정치가 부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혐오의 정치라는 말 자체를 아마 프리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혐오의 정치라고 하는 건 정치 부재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 그대로 몇 글자 공약들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치가 저열하다를 떠나서 거기에 무슨 정치가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또 하나 이제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고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도 대단히 크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의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노골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민족주의, 인종주의, 테러리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치가 이렇게 왜 쇠퇴했느냐라고 하는 사실 뭐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금방 태도를 바꿔서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 원래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뭔가 다른 데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과학주의적인 어떤 태도. 뭔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뭘 결정하면 좋겠어. 이건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특정 분야에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어떤 전문가나 이런 거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신문 칼럼에서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역은 질병청이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 방역을 하니까 이게 뭐 잘못되고 있다. 뭐 이제 뭐 고무줄 방역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옹호하려고 뭐 어떤 판단이 옳았다 틀렸다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질병청이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방역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대단히 정밀한 수치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자료를 만듭니다.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어떻게 하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확진자가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확진자가 얼마고 지금 우리 병상 수는 몇 개고 그 중에 이제 그 우리가 감당한 숫자는 얼마고 예를 들면 의료진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변수로 해서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네.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진 못했는데 그냥 그때는 말 그대로 엑셀표 정도였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맞았을 때 한 그 첫 해 한 전반기 정도를 우리가 엑셀표 정도로 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수식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그 말 그대로 데이터 전문가들하고 질병청의 의사들하고 이제 그 의료 정책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가 나와요. 네. 변수가 뭐가 있으면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방역을 컨트롤해야 되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9시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9시 나올까? 안 나올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어떤 극단적인 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지. 당연히. 사람들 그냥 봉쇄하면 당연히 줄겠죠. 6시인가? 9시인가? 4명인가? 6명인가? 8명인가? 어떤 업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보니까 이 업종에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하다.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업종별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션 할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방역 수칙은 적용할 수 없어요. 네.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실수를 해서 약간 터무니없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지키라 그래? 근데 그게 뭔가 표적이 돼서 이제 타겟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가진 다른 정책들도 다 신뢰를 있습니다. 그럼 이 방역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때부터는 몰라. 이게 다 이제 사실 빨간불 파란불이라는 게 사람들이 지키니까 저기 작동하는 거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그걸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해.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 사고 났어. 나 이제 왼쪽으로 갈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이걸 질병청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많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한 역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네. 더 좀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게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얘기만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알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쪽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그것도 데이터들에서 나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여기서는 정말 목숨을 버리시는 분들이 몇 명 남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면 결정하기가 좋을까요? 모를 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아무도 안 죽이면 가장 좋겠어요. 누구를 죽일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은 회의를 끝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매번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을만한 이런 것이 아니고 결정 자체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우리가 누구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들한테 더 맡기면 더 좋을까요?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에게 결정하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거겠죠. 네. 아마 그게 정치과학주의가 예를 들면 여기서 AI 국회의원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여러 가지 예산 낭비했던 거 데이터 집어넣고 뭐 했고 다 집어넣으면 정책이 착착착착 결정될 텐데 왜 저 부패한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막 협잡을 해가지고 저렇게 하지.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죠.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 예산을 서울에다가 이 정도 투입하고 GTX를 이만큼 짓고 뭘 하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걸 나와요. 같은 예산을 지방에 이렇게 하면 효율성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몇 군데 시군의 어떤 뭐 지방 소멸을 몇 년 정도 더 늦출 수는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질이 이만큼 높아질 수 있다. 요즘에 그 정도는 다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방의 균형 발전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수도권의 GTX를 더 깔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을 하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 결정을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결정하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모르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한편인데 결정이 쉬워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되지 않아요, 절대로. 재난지원금 우리가 할 때 70%에서 선을 그을까요? 80%에 그을까요? 90%에 그을까요? 데이터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디 소득이 얼마라고. 네. 그럼 어디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옳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합의해야죠. AI가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정치가 결정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AI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효율화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을 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지 거기에 예산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건 그건 이미 다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그냥 질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하도 이제 이 책을 읽어도 답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답을 달아놨거든요. 정치가 뭐고 왜 혐오하고 권력투쟁인가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뭐 등등. 네, 뭐 제가 상당 부분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제가 뒤에 해설을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버나드 트릭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처음에 책 소개드릴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영미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 정치적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떤 하나의 뭐 카테고리라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좀 싫어했던 것도 그런 표현인데 영미식 뭐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영국 신자유주의랑 미국 신자유주의랑 꽤 많이 다르던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예. 왜 많이 다르냐면 그게 그래도 영국 노동당이랑 미국 민주당이랑 좀 다르고요. 예.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영국 보수당이랑 미국 공화당도 상당히 다릅니다. 예. 상당히 다르고 정치의 스타일도 상당히 다르고요.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참 학자들이 편하게 하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정치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 20세기의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하거나 유명하거나 실력이 뛰어난 정치학자라는 뜻이 아니고 영국식 정치를 옹호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네, 말 그대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의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전통이 조금 다르고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전통이 조금 다르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영국에서는 좀 영국 정치의 본질은 토론하는 의회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대단히 강한 그다음에 상당히 역사주의적이에요. 이렇게 어떤 좀 다르게 말하면 경로 우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 안에서 정치의 어떤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또 실용주의적이에요.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홍철기 선생님이 서평을 하나 쓴다고 하니까 그걸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정치는 제가 이제 뒤에 써놨는데 이것도 그래서 뒤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치가 크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치의 권위적 배분하는 그런 이제 통치 국가가 이제 해주는 그런 걸로 정치는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죠. 뭐 국가가 이렇게 뭘 정책을 해주고 배분해주고 자원을 배분해주고 또 이제 사람들이 공적인 곳에 모여가지고 막 얘기해서 뭔가 결정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정치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권력투쟁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정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는 그거보다는 그렇게 막 본질적이지 않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정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는 권력 관계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고 네, 국가가 무엇인가를 다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고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 무언가 결정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가장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이라는 표현 자주 나오거든요. 조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정치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조정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 조정은 막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에 보면 회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죠? 살살 꼬드기는 거잖아요. 네, 살살 꼬드기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해서 송곳 아까 그 웹툰에서 그 구보신 소장이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을 따르지. 그런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나한테 설득당하게 만들지? 그러려면 내가 회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논리적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지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래고 공감해야 되고 때로는 어루만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회유도 해야 되고 이게 좋은 결론인데 이렇게 와볼래 이렇게 어때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서 가만히 앉아서 나를 따르라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쪽으로 가자 이런 건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조직해내고 같이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뤄내야 돼요. 그게 정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자기가 지지하는 혹은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열변을 토하고 이론적으로는 잘 무장돼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한 사람이라도 설득해보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사람의 어떤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어떤 이론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뭐 카리스마가 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정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대중이 원하는 말을 잘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가치를 쉽게 표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강령주의를 대단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약간 영국식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예를 들면 강령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당의 강령은 무엇이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영국 정치에서는 당의 강령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잘 기억 안 나는데 뭐였지?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그 법 체계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같은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뭔가 법이 정확하게 돼 있고 거기에 해석이 착착 나와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말 그대로 성문법 체계 있잖아요. 영국 이제 말 그대로 판례법의 나라라서 이런 거예요. 우리 당의 강령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당이 어제 오늘 내일 해야 될 정책이 그게 우리 당의 강령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일리 폴리틱스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지.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무엇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이제 독일 사람,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거 걔나 갖다 줘.
그게 뭔 소용이 있는데? 어제 우리가 무슨 정책을 했고 내일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할지 그게 중요하지. 예,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접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답적인 뭐 어떤 이런 뭐 그런 논쟁 별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정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 이 책에서 재밌는 비유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성행위 같은 것에 비유를 해요. 그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거야 그런 게. 그다음에 그게 확 아름답 뭐 이렇게 판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적당히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런 방식이 훌륭하다, 더 훌륭하다, 더 낫다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되게 지저분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인류가 어느 순간에 멸절하는 것도 대단히 명백하고 아마 그런 게 정치가 아닐까? 뭐 정도로 얘기합니다. 네. 그 표현이 저는 그런 비유가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유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유가 이 사람이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정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유를 잘 보장하지 않으면 정치 불가능한 거죠. 네. 생각에서부터 실천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유라는 것이 모든 정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자유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유 조건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자유가 그러니까 지고지순하고 그런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주의적 자유, 그러니까 냉전 자유주의 약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옹호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자유주의 쪽 얘기하는 부분의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자체가 무슨 대단히 모든 인류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뭐 그런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혹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게 있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귀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섬뜩한 얘기를. 그 자유를 표방한 또 하나의 전체주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곡된 이데올로기일 가능성이.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그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까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논조로 말씀드렸지만 그게 막 유토피아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거를 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요 아직. 전문가들에게 맡기거나 컴퓨터에 맡기거나 위대한 지도자에게 맡기거나 뭐 아니면 폭력적인 수단으로 결정하거나 다른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얘기해서 뭔가를 결정해서 하는 게 제일 낫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유는 당연히 정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 때로는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재산권 같은 거는 명백하게 예를 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한돼야 될 만한 대표적인 건 재산권 같은 거다. 네. 재산의 어떤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정치를 침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가장 또 터무니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엔 상당히 정치를 위해서 이게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자유에 대한 권리 중에 하나가 재산을 가질 권리인데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냉전 자유주의 혹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여러 정치 중에 하나고 사실은 민주적으로 하는 정치가 과정이나 결과에서 그렇게 낫다라고 하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민주주의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민주주의 잘하기 어렵다. 뭔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예, 훌륭한 사람들이 막 착착 결정하면 좋을 텐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많이 결정하려고 하면 그게 잘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어떤 기대 혹은 아니면 잘못된 기대를 할수록
정치 혐오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에 빠질 뿐 아니라 정치 혐오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게 빨리빨리 깔끔하게 있을지 7명 8명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게 잘 되겠어요? 당연히 잘 안 되겠지. 그 결론이 그렇다고 항상 오르냐? 그것도 아니고 대체로 근데 이해 당사자들이 가능한 한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합의 과정에 좀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행될 가능성도 좀 더 높겠지. 이런 정도죠.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이라는 게. 네. 근데 거기서 한 것이 항상 숫자가 더 늘어나면 항상 더 나은 결론이고 과정이 더 깔끔하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산으로 갈 가능성도 대단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혐오에 빠지지 말고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시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하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 시시한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치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제일 안 좋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반짝, 민주주의만 하면 모든 것이 반짝이고 아름다울 것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 민주주의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는 일이다. 네. 그런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이런 거죠. 높은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저변을 넓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좋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잘하면 상당히 좋은 정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죠. 근데 민주주의를 잘하기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단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요거 정도 하나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지저분하고 따분하고 결론이 없고 엉망으로 뒤엉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확실성도 없고, 네, 막 매력적인 어떤 그런 거대한 플랜도 없고, 하지만 최악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정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별로여서 그냥 내 친구가 다 결정하면 좋겠어. 아니면 누가 대신 결정하면 좋겠어. 힘센 사람이 결정하면 좋겠어. 그거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하는 거라는 거죠. 현실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민족주의 같은 거 얘기해요. 민족주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민족주의라는 건 정말 그 상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있는데, 프레이그는 이런 정도 얘기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완전한 상상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해내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야. 왜냐하면 대체로 어떤 혈통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거를 정치적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거든. 네, 그럼 앞으로도 아마 잘 안 없어질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건 다 헛개비 같은 생각이야 라고 무시하기보다는 뭔가 저것에 그런 실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이것이 정치에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민족주의가 정치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뭐 그것이 어떤 강압적인 수단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그것을 현재 있는 조건이니까 그것을 정치에 잘 공모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날 다 없앨 수는 없다. 네. 더 위험한 거는 민족주의야말로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거죠. 네. 그 양극단만 있으면 뭐 정치가 지금 요즘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네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달래어 조정이군요. 달래어 조정하는 것이 폭력보다 낫다. 다양성이 획일성보다 낫다. 항상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더 바람직하긴 하다. 그 밑에 정치인은 개혁하는 보수주의자이고 회의하는 신자이고 다원주의적 도덕주의자이고 활기 넘치는 냉철함, 복잡한 단순성, 난잡한 구상함, 거친 정중함, 장구한 심석성을 지녔다. 다 이제 모순되는 표현들이죠. 다 모순되는 표현들인데 실제로 정치가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네. 저는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결론은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 얘기 드리자면 중간에 정치는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치가 없으면 정치가 아닙니다. 가치를 지향하지만 그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그 역시 정치가 아니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론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토론에 임할 때는 나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토론이 가능하죠. 난 죽어도 이 가치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토론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 나온 모순적인 얘기들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치가 있는,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지향하는 가치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모순적인 것 같죠. 심지어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전혀 바꾸지 않을 거라고 하면 뭐하러 토론을 하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향하는데 이걸 바꿔보겠다고 바꿔보겠다고 토론장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현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의견, 질문 먼저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시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 과격하게 제가 느낀 감정은 정치를 옹호하면서 좋은 정치를 하려면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적당히 민주주의로 무장해서 실용적인 기회주의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정치를 옹호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의 부제목이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에게라고 이 책에 적혀 있는데, 제가 계속 고민한 건 사람들이 왜 정치에 실망할까? 저 역시를 포함해서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치는 조정하는 거고 그런 것인데, 민주주의가 모든 걸 다 구원해 주지도 않는데, 보통의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정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내 삶을 좀 좋게 바꿔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기대가 들어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좀 더 공부해보고 좀 접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치가 세상을 좀 바꾸긴 하는데, 그 바꾸는 속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느려서 오히려 정치를 옹호하지 못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민들에게 정치를 옹호해야 되는데, 저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가 말하는 그런 게 정치면 난 안 할래. 난 안 할래. 뭐야 그게? 뭐 그냥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뭐 좀 열심히 하다가 결국 적당히 타협하다가 뭐 이런 거잖아, 너가 말하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늘 변화의 속도 문제 때문에 정치를 옹호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많이 봉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게 인생이고 정치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너 하라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래서 그 되게 위대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별 반응이 없더라.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선생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하면 또 굉장히 많은 책이 팔린 것 같지만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실용적 기회주의자가 되는 게 좋은 정치하는 것 같다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개를 결합하면 이렇게 된 실용적 민주주의자가 되겠네요. 두 개를 결합하면, 네, 아마 그런,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이렇게 두 개 결합하면 이런 거죠. 적당한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고 실용적 민주주의자가 되는 건데, 아마 이 두 개를 잘 결합하면 뭐 피케로가 얘기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 한 사회가 이렇게 그 제도를 설정할 때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는 정치인이 추구하는 사익이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아마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 로마 공화정 옹호하면서 키케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아마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인은 근데 우리 민주적으로 하는 선거제도가 이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누가 더 공익을 위해서 잘 일하느냐를 가지고 경쟁시켜서 우리가 선출하는 거.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화주의적인 발상이죠. 네, 아마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버나드 크릭이 옹호하고 싶은 정치의 가장 좋은 뭐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정치 효능감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지루하고 제가 뭐 지루하고 인내를 요하고 이런 표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 자주 얘기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보면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영국과 프랑스가 말 그대로 한 16세기, 17세기 정도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 왕정에서 이제 민주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보면 영국은 대체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올라갔죠. 네.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반동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굉장히 큰 진자를 그리면서 어쨌든 상우상향 한 게 있고 영국 뭐 꼬만꼬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좀 답답하죠. 네. 그게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처음 시작점과 도달점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예, 대동소이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죽었다는 게 피털루 광장의 학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몇십 명 정도 이제 죽고 뭐 물론 뭐 나중에 차티스트 운동할 때는 이제 대규모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치고 하는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 혁명이 여러 차례 이어지는 것처럼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슷한 출발점에서 비슷한 도달점으로 가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한쪽에서는 대충 갔거든요. 심심한 변화죠. 심심한 변화고 뭐 이쪽에서 왕의 목도 자르고 저쪽에서는 그냥 그 명예혁명이라고 막 이렇게 또 대충 하고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로도 사이다 정치, 밑으로도 사이다 정치죠. 네, 이렇게 싹 정리하고 한 밑으로 싹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다가 계속 연속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 우리가? 네, 아니, 한쪽은 약간 고구마처럼 봤어요. 네,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누가 더 좋은 그러니까 출발점과 귀결점은 비슷하지만 어디가 더 좋은 정치였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답이 명확하다. 아마 이게 크릭의 얘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영국 사람들이 그 기질도 조금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보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개혁을 하려면은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뭐 30년 정도는 걸리겠다. 제가 얘기했더니 누가 30년에 너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안 바뀌어. 세상이 그렇게 막 바뀌지 않아. 네, 아마 진자의 추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30년 안에 그렇게 막 뭐 크게 바뀌진 않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 지도교수가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느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대단히 이렇게 많으나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그렇게 큰 점과 점을 보면은 맨 비슷한.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저는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 국민들의 기질에 맞는 그 사회의 어떤 특성에 맞는 사회 경제적 어떤 구조가 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거기 당연히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선호도 좀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네. 뭐 사이다가 좋을 수 있죠. 이렇게 좀 그래야 우리가 좀 후련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탁 개혁하라고 했다가 얘네가 잘 못하면 또 쫙 바꿔가지고 또 한번 쫙 이렇게 해보고 얘는 또 안 되겠구나 또 쫙 바꾸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약간 좋아하는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북유럽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러면 못 살걸요? 우린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사실은 정치할 수 없다. 사실 크리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질이나 본성 같은 거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옳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뭔가 제시하는 그거 안 맞을 거야 아마. 역사주의적으로 혹은 실용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을 거야. 잘 안 될 거야.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답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에 정답은 없겠지만 아마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은근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저는 노회찬 의원이 상당히 많은 정치를 해서 정치 효능감도 많이 높이고 바꾼 것도 상당히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준 가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이 했던 어떤 그런 진보 정치라고 하면은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분이 정치를 하면서 바뀐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세계의 청사진 같은 것들이 한 30년에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크릭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절대 믿지 마라. 네. 그건 아마 바꾸지 못하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연애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람들을 할 때 30년씩 연애하고 사랑하는 경우에 매번 가슴이 뜨거울 수는 없죠. 아마 매번 뜨거운 가슴에 사랑을 원한다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효능감이 높아질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괜찮은 정치는 뭐 한 사람하고 한 30년 정도 사귀어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 저는 비유를 이렇게밖에 못 들겠는데, 네. 아마 그렇다고 해서 그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나는 그거 안 할래, 너나 해라. 라고 하면 역시 또 뭐 그것도 별로 할 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런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